신살림, 명예의 표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넘게 민족종교, 민족종교 동학 이런 종교를 공부해왔고, 그리고 여기에 평가가 있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마이크로 할까요? 마이크를 부릅니다. 사실은 그 정읍의 민족종교는 보천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근데 이 정읍의 민족종교는 보천교 외에도 다양한 민족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륵불교, 태인의 부국대도, 선교, 삼선교, 보화교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민족종교운동이 일어났는데 과연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데 일제가 기록한 판결문이랄지 또는 검경 기록을 가지고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역사문화연구원은요, 정읍과 고창 또 김제, 부안 이쪽에 있는 역사 연구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등록 과정에 있고요. 제가 원장 겸 이사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읍에 이런 민족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왜 경상도 쪽은 이런 민족종교 운동이 전혀 없었는데 왜 전라도 특히 정읍, 고창 이쪽은 민족종교 운동이 있었는가? 거기에 관해서 오랫동안 천천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상도 쪽은요,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유력한 사족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가운데에는 전라도에는 전라남도 피람서원, 우리 무성서원, 그 다음에 논산, 이 외에는 나머지 전부가 경상도에 있습니다. 서원이 많다는 것은 지방에 사족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사족들이 많다는 것은 지방의 풍교, 풍속을 단속하는 정도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경상도 쪽에서 사족들은 물론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족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해 왔어요. 당시 조선시대 과거 시험 과목도 성리학이었고 또 그들이 늘상 강조하는 성리학이었고 그리고 민들을 이렇게 교화할 때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성리학만이 정이었어요. 정. 달을 점자 정. 성리학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사, 거짓사입니다. 거짓이다. 불교도 사, 또 같은 유학이라도 양명학, 보중학도 사입니다. 오로지 성리학만 정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외세가 이렇게 침략이 왔을 때 그들이 내세운 게 이정촉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인 성리학은 지키고 나머지 사, 그러니까 서학, 천주교랄지 이런 종교들은 다 사니까 물리치한다 라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성리학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간제리 선생님이 인근의 성리학을 좀 간파하신 분도 이게 수업을 끝나고 질문 시간이 끝나고 네.
예, 항상 그러게요. 질문하시면 이걸 중간에 끼고는 끊겨버리니까. 진행을 지금 그걸 물어보고 넘어가는 거 예.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뭐 간지아 선생님도 성리학을 했어요. 다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삭된 것을 사족들은 자도라고 했어요. 자도. 왼쪽 저자 길도 써서 자도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왼손을 그릇된 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도다.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학이 경상도의 양반골이 경주거든요.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 동학이 나왔어요. 1860년대 초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지방의 사족들이 워낙 통교를 다스리는 정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학이 남원을 거쳐서 전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학이 혁명운동을 꼭 피웠던 곳은 어디냐? 잘 아시잖아요. 이쪽이에요. 정읍. 그러면 이쪽은 그러면 사족들에 의해서 통교를 다스리는 정도가 약했느냐? 약했죠. 약했습니다. 이쪽 특히나 노령 이북, 노령산맥의 이북 쪽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노령 이북 이남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분을 합니다. 노령 이남도 물론 전라도이지만은 그쪽은 피라미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중심으로 나름 사족들이 통교를 다스리는 정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남쪽은 중앙에서 유배당한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탐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반면에 노령 이북, 영광도 전라남도이지만 노령 이북입니다. 노령산맥 이북에 있어요. 영광, 고창, 정읍, 순창, 그리고 뭐 부안, 김제, 완주 이쪽은 유력한 사족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은 뭐 우리 지역이 그 양반들이 없었나? 없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뭐 양반이 있고 뭐 누구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고 그러나 사실은 경상도에 비하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령 이북, 이 정읍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유장한 농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애절한 판소리가 발달하고 그리고 정감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황교가 끝나고 정시황교가 다시 들어선다. 또는 각종 비결, 애연 등이 유행해도 이것을 자도다, 통교를 어지럽게 한다 라면서 탄압할 수 있는 사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판소리 사설도 집대성했고요. 또 영무장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정읍의 농악, 여러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서민 문화이죠. 서민 문화가 이쪽에서 굉장히 발달하면서 동학이 경상도에서 쫓기듯이 전라도에 와서 동학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동학의 인내처는 사상을 가지고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 와무장세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이쪽에서 혁명운동으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호남, 특히 노령 이북은 규범 문화보다는 자도 문화가 유행하였다. 그곳이 바로 정읍, 고창, 영광, 부안 등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 지식인들이 있었죠. 농촌 지식인은 우리 노령 이북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조선 후기에 모내기 하는 방법이 들어옵니다. 모내기, 이모작이죠. 이모작은 굉장히 농사짓기가 쉬워요. 보리 농사를 짓고 한쪽에 모파를 만들고 보리 수확을 하고 모를 심습니다. 모를 심을 때 줄을 대고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 농사에서 보리를 수확하죠. 그 다음에 또 나랑 농사 지어서 쌀을 수확하죠. 그리고 병충해도 잘 안 걸려요. 왜? 통풍이 잘 되니까. 그리고 줄을 심어, 그전에는 이제 종파법이라고 해서 그냥 파종법, 이렇게 뿌려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줄을 대서 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이것을 광작이라고 합니다. 넓을 광작. 이 광작이 유행하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도 노동력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논을 많이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고부 등지에는 갯벌이었거든요. 갯벌이었고 이 갯벌에는 무수한 또 잡초들이 나고 이 얼마든지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족 수가 많으면 구성수가 많으면 개간해가지고 노론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축적을 합니다. 부를 축적을 해서 분홍이 생기게 돼요. 분홍이 생기게 되면은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뭐 노동일을 하다가 공사판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떼돈을 벌으면은 맨 먼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골프도 치고 또 벤치도 타고 다니고 또는 뭐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에 가입을 해서 회장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후기에도 부를 축적한 농민들, 분홍들은 신분 상승을 끼우려고 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공명첩을 산다거나 족보를 사서 끼워놓기 한다거나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족보 거의 뭐 90%가 다 이주가 됐다고 그러죠. 고려시대 족보는 고려시대 족보나 조선 초기 족보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조건이 뭐냐?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제사 접빙계를 해야 돼요. 제사를 잘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서원을 지배를 합니다. 그걸 향전이라고 해요. 향전. 우리 하기사님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 향전이 이랬어요. 뭐냐면 구향, 진짜 양반과 새로 신분 상승을 한 양반들끼리 서원, 또 향약을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향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무성서원은 굉장히 우리 서민들은 삶 속 안에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서원이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민가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읍의 무성서원은 민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다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신분 상승을 깨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신분이 향상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구양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서원이나 향약 이쪽 향해 이쪽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내 자식은 나는 양반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양반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뭐 따로 뭐 신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불러줘야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양반으로 만들고 싶다.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야 돼. 관직에 나가야 양반으로 불러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앙에서 고위 양반을 누대에 걸쳐서 지냈지만은 지방에 내려와서 누대에 걸쳐서 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은 또 몰락 양반이 되었죠. 몰락 양반들은 그냥 서민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조선 후기에 서당 교육이 유행합니다. 서당 교육. 있는 사람들은 선생을 초빙을 합니다. 독과의 식으로. 그러나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릇과를 해요. 서당을 보냅니다. 서당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과거에 급제시켜서 관직에 나가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현실적으로 관직에 진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든 것은 많은데 배운 것은 많은데 관직에는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시험도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 세력이 되어갑니다. 농촌 지식인이요. 그들은 훈장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체제에 대한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강증상이라든지 전봉주의라든지 또는 손아주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촌 지식인입니다. 이들은 성리학적 규범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도, 후천기백설, 정감록, 풍수지리 등 통해서 사회 변혁을 시도합니다. 그게 동학농민운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동학의 사회 변혁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1899년에 전국과 흥덕에서 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술 기해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실패하고 납니다. 이때 동학 농민운동에서 정읍 접주를 한 분이 차치구입니다. 정읍 이방면 보청교 있죠? 보청교 최경석의 아버지예요. 차치구가 전봉주를 호위하는 대장으로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참수합니다. 흥덕정감 임석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요. 그 아들은 보청교 교주였는데 차경석이라고 동학운동을 계속합니다. 기해 농민 봉기에도 당시 관군 기록에 보면 수계라고 나오죠. 수계. 두목, 우두머리급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동학의 사회운동 조직인 일진의 진보의 또 전라도 그 대표를 지냅니다. 동학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5년에 동학의 3대 지도자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고치고 바로 떨어져 나가요. 그 당시 그 천도교 이전에는 동학의 정적인 조직이 진보의 일진회였거든요. 물론 일진회는 나중에 친일 돌아섭니다만은 이때 이제 차경석은 전라도 수레당 총 대표였죠. 일진회. 이게 동학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전라도의 차경석이었어요. 근데 손병희가 1905년에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쪽에 따라가지 않고 동학운동을 잠시 보류하다가 1907년에 강증상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충교는 동학과 전봉주의죠. 전봉주의 앞선되던 사진이고 또 강증상의 영향을 받은 차경석이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3개를
제시해 놨어요. 이게 이제 부총기인데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30대, 40대예요. 30대, 40대. 자, 그러면 보총교 관련 독립운동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총교가 민족운동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에 대한 제 답변. 이게 이제 판결문이라 이 판결문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판결문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판결문을 보면 보총교 관련 판결문이 거의 1000여 건이 나옵니다. 1000여 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종교단체나 어떤 사회단체는 없어요. 제가 전부 수년에 걸쳐서 다 찾아놓은 겁니다. 판결문은 거의 819명인데요. 819명인데 아직도 이게 이제 2014년 기준이고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계속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분류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국가기록은 독립운동 판결문에 나타난 보총교인들, 즉 독립운동가들이죠. 국가에서 이분은 독립운동가다 라고 해서 분류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9월달 기준이에요. 총 429명이 나오고요. 429명 가운데 150명이 독립유공자예요. 유공자입니다. 불교계에도 이런 독립유공자 150명이 안 나오고요. 개신교도 안 나오고 천주교도 안 나옵니다. 150명이 나와요. 그러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시선비를 출자하고 일대 집단을 조직하여 국권 회복을 결의한다. 국권 회복. 나라를 잃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년에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고 차경석이 제위에 올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에요. 수천 건은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들은 이시 왕조를 다시 복위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존왕량이라고 그러죠. 존왕량. 임금을 오랑캐로부터 지켜낸다. 이게 존왕량의 사상이거든요. 이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존왕량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보총교는 왕위에 오르지만은 이시 왕조를 복위시키지 않겠다. 내가 왕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내에서 조선 독립군자군을 모집하려고 권총 실탄을 유대하고 경성에 잔입 암살 따위나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치서 경보문동을 작성 반포하여 군자군 모집에 노력하며 총독부 정무총감 암살 계획하는 등 치안을 방해했다. 보총교가 이 총독 정무총감을 암살하려는 독립군들을 도와줬어요. 물론 가만히 안 있겠지. 판결문은 잡아가지고 공문을 한 결과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많은 사람이 썼어요. 또 교주 차경석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에 종사 중이라고 하고 포기와 독립운동을 함께 선동했다. 또 일본 제국에서 이탈하여 일본을 이길 때 일제 혁명 수행을 할 것을 결의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이제 저는 보총교의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이라고 합니다.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은 강증산의 예언이에요. 보부에 있는 강증산 아시죠? 증산. 그래서 이들은 재령 제7호 보안법, 촉포하향유, 직체령, 항구예비, 치안유지법, 군형법 위반 등으로 이외에도 사기, 공갈 미수 등으로 징역 4년, 6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고받기 전에 이미 10수명이 죽었죠. 이런 건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경상북도에 많습니다. 경상북도. 이게 보천교 신도들 중에는 70%가 경상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이주해 왔죠. 지금도 전국 대흥리에는요, 자기 뭐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가 다 경상도 출신들이 많아요. 대부분. 자, 2부 보천교 한국 독립운동. 자, 이 배치문과 강일인데요. 이 두 사람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명이 보천교이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파견했다가 의열단 조직에 합류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물론 배치문이 보천교를 떠나가지고 보천교 박멸운동에 뛰어들지만은 이때는 이제 보천교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또 김원봉이라고 의열단 명을 받고 피고 문시환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또 박자혜가 누구냐면 이 박자혜나 조만식도 보천교인이에요. 근데 박자혜는 신채호 선생님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단재 신채호. 단재 신채호 선생님 아시죠? 이 박자혜 선생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과 보천교를 연결해줬던 그런 인물이고요. 종환식은 만주의 독립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군장을 모집하려다가 붙잡혀서 옥살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종환식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천교 소보사다. 조만희 씨가 그 기록이 장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정의부의 조만식이라고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박자혜는 보천교 부인 선포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보천교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라고 공동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돈 5만 원을 줬어요. 먼저 그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공산당 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책이죠. 총책이 부안 백산의 김철수라는 분입니다. 와세다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모스크바 원동 약소민족 제의 여비로 차경석에게 돈 10,000엔을 받았다. 원과 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임규 주문입니다. 임규 선생이라고 3.1운동 당시 그 49인 안에 들어갔던 분인데, 임규가 보천교인이었어요. 임규도 보천교의 그 잡지 보방에 나옵니다. 임규가 5만 원을 받아서 저는 영원히 고향인 나영균 선생에게 임시정부 전달을 주었어요. 이게 이제 책공엽이라고 하는 전국일보 편집장을 했던 분이 쓴, 임규 선생이 증언을 가지고 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김자진에게도 2만 원을 줬어요. 2만 원. 이게 일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자진 1925년 김자진에게 2만 원을 줬다. 이것은 이제 뭐 보천교에서 줬다는 게 아니라, 보천교에서는 더 많이 줬다고 그러죠. 그러지만은 보천교 측의 주장은 저는 뒤로 하고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합 이게 합쳐보니까 보충교에서는 뭐 엄청나게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근거가 없어요. 난 보충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신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만 나올 때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면 오늘날 뭐 소고기 한 5살 소고기 먹으면 나오는 값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순사 월급이 28원이에요. 힘은 부부 교사 월급이 20원입니다. 당시 공무원 연봉은 300원. 오늘날로 치환하면요, 대략 240억 원을 보충교가 독립운동가들이 지원했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240억. 오늘날에요, 만약에 삼성이 비밀리에 민주노총에게 뭐 한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달라고 100억만 줘도 삼성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보충교가 살아남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김구 선생이요, 정읍에 큰 빚을 졌다. 정읍이 와서 그랬대요. 근데 이게 막 인터넷에 떠들고 막 방송에서 나오는데 다 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와전되고 왜곡돼서 뭐 김구 선생은 비서가 됐다니 그러는데,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보충교 재정 담당이 김홍규였어요. 김홍규는 월정사 탄어 대종사, 탄어 스님 들어보셨나요? 탄어 스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탄어 스님 아버지가 김구에게 들었던 말인데, 이 탄어 스님에게 했고 탄어 스님 출가 전 사이 서산기에게 이 말을 남겼고, 서산기가 1998년 서울 인사동 교림 출판에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교육 민족운동 자료지 책 4권을 냈는데 거기에 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 믿었죠. 김구 선생이 정읍에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태인의 각부 김부근 씨 댁에서 김구 선생이 며칠 밤 머물러다 갔다 라고 그 김부근 선생 따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정읍에 와서 이 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면 정읍에 큰 빚을 졌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정읍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엄청 받는다. 특히 보충교로부터. 그 말이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만주의 정의부와 보충교를 연결했던 조만식이라는 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추루개가 신호주에서 돌아가십니다. 또 보충교는 물산장려운동 많이 들어봤죠. 교과서에 장하게 나오는데 물산장려운동을 거의 주도적으로 했어요. 보면은 물산장려, 조선물산장려의 이사에 보충교인이 5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충교육 기관지 산업계가 있어요. 이 보충교에서 출판을 해줘요. 보충교인들이 다 운영을 합니다. 이 물산장려 기관지 산업계를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보충교가 물산장려운동의 기술적인 측면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충교가 외산 물산 안 쓰기, 자작작업, 토산장려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외놈들이 만든 물건을 안 쓰겠다,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직조 공장을 많이 짓고 염색 공장을 짓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 이방면 대영리의 직조 공장입니다. 용기구 공장, 갓 공장. 그래서 대영리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생산시설을 가지고서 생산활동을 하되 차별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꽁문이라고 하는데요. 공산주의 혁명에서 꽁문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 조선물산 장애 산업재배, 이게 보충교에서 발간했어요.
제가 최초로 연세대 고문서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 이게 아무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다 보충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정자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자기다. 보충교의 심벌이거든요. 보강사는 보충교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예요. 출판사입니다. 이게 산업계에 나와요. 조선일보에서 나름 이제 조선일보가 민족지다 해가지고 항일 기사 세기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책을 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충교가 147건입니다. 당시 이제 보충교는 태을교, 홍치교, 뭐 선도교라고 했거든요. 다 보충교예요. 근데 이제 태을교, 보충교, 홍치교 나오니까 별도로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다 똑같은 보충교예요. 그러니까 보충교라는 이름은 192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태을교, 선도교, 홍치교라고 했죠. 보면은요, 조선일보의 20년 동안 항일 기사는 기독교가 23건입니다. 천주교 2건이에요. 불교 18건입니다. 천도교 32건, 보충교가 147건입니다. 압도적이잖아요. 그 장소가 어딘가요? 예? 장소. 어디서 일어나는? 어디 지역이요? 네, 어디서 일어나는? 아니, 조선일보의 항일 기사, 조선일보 기사 중에 항일로 볼 수 있는 기사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저 한일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항일 기사니까 뭐 장소는 뭐 여러 군데죠. 전국에 걸쳐 다 나와 있죠. 그 기사는 강원도에 있는 항일 사건을 다뤘다든지 또는 뭐 안동에 있는 항일 사건을 다뤘다든지. 조선일보 호예입니다. 호예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발간하는 별도의 신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격, 보충교, 철퇴, 뭐 본부, 검색, 뭐 이래 가지고 압색,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로 당시 보충교는 당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는 겁니다. 호예. 여기에 보면은 1936년 6월 9일 조선 총독부는 정읍의 본부를 둔 보충교를 사교로 지목하여 관계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문서를 압수했다. 보충교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포기하여 신도수가 6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민족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게 36년이거든요. 36년은 보충교가 거의 해체되기 직전입니다. 36년에 이제 해체되거든요. 보충교가. 보충교 독립운동 관련 재판 기록들입니다. 자, 3부 보충교의 한국 독립운동,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 아까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물산 영유운동을 주도했지만은 이제는 보충교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이게 뭐냐? 스스로 후천성경 신정부 건설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대영리에 50여 동의 거대한 한옥을 지었죠. 그중에 11전이라고 하는 한옥은 지금 우리나라 목조로 만든 단층 건물의 최고로 규모가 큰 조계사 대웅정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울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주를 했어요. 이들을 이주한 사람들을 탕갈자로 합니다. 탕갈자. 바로 여기가 삼심산이죠. 여기가 킬보, 여기가 대장산, 이쪽이 이방산, 여기가 11전입니다. 11전.
11자. 자, 보충교의 이제 비밀 결사적인 조직운동인데요. 방주제입니다. 24방주, 60방주인데요. 이 방주제는 그 24절기를 따서 만들었고요. 60방위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직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충이다 그러면 입충방주, 입충은 입추방주, 동지는 동지방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성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툴랍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숫자를 부여했다라고 당시 일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항일 함경이 일어나요.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보충교난 또는 보충교의 폭동이라고 했던 이 제주도 항일 함경을 보충교가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995년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 논문집에 실리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은 500억을 들여서 성역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는 독립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자등극설, 고천제가 있죠. 사실은 보충교는 경상남도 함양에 황석산에 가서 고천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시라고 선포합니다. 시국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갑자 등극설이니 기사 등극설이니 이런 소문들을 퍼뜨려서 민중을 조절했죠. 일제 기록에 의하면 조선 각지에 걸쳐 훔치교, 일명 태월교라는 것이 있어 1920년 4월, 5월 이후 점점 정치적 색채를 띠게 이르고 교주 차경석 아래 60방이라는 걸 두고 갑자년에 교주 차경석이 계령산의 도읍을 정하고 제2에 올라 일본 통치로부터 벗어나 조선반도를 통일하고 조선이 독립하는 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충교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상당히 지식인도 있고요, 면석이도 있고 순사도 있습니다. 축산적 서기도 있고요. 상당히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황제 제의한다, 등극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참으로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민중들의 의식은 아직도 전근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칭 600만, 기록에 의하면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민중이 조직된 거죠. 그 조직된 힘은 바로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중들의 의식도 있지만 아직 정근대적인 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6만 명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예. 그것은 뭐차 600만 6만. 36년에 보충교가 해산됩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탄압을 받고 보충교가 질이 멸렬해지고 36년에 차경석이 죽고 나서 완전히 해체됩니다. 그때 6만 명이라는 거죠. 자, 보충교 청송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청송인데요. 여기에서 관련된 일들이 220명이라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속이 됩니다.
뭐 여기는 수십만 신도 대단결이 재작년 소요 당시와 같이 일제히 일어나고, 재작년 소요 당시는 3.1운동입니다. 그게 20년 기록이에요. 1920년 기록이고, 그래서 일제는 3.1 만세운동 지연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대대적으로 보충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충교에서 주장하는 이념이 뭐냐? 바로 후천성경이거든요. 강증산이 얘기한 후천성경인데, 이 보충교 기관지 보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등과 원하는 선천시대에서 상생이 지배하는 후천의 이상사회를 후천성경이라고 합니다. 선천은 모순되고 낡은 세상은 강증산의 천지공사로서 평화로운 세상이 후천으로 바뀐다는 예언이 후천성경 건설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학 농민 전쟁과 같은 첨예한 대립 갈등 그리고 참사로 이어지는 사회 모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도통시켜 신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교리적인 예언이 후천성경 건설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내고 수료를 해서 모두가 도통을 넘는 신선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선이 되면은 갈등할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종교적인 건데, 참고로 저는 보충교나 강증산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저기서 강진산의 천지공사란 건 무슨 말이에요? 강증산이가 선천은 모순된 시대를 말해요. 서로 남녀 차별이 있고, 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하는 그런 모순된 사회가 선천이고요. 근데 후천은 그런 모순된 사회가 싹 사라져버려요. 남녀 차별도 없고, 과부가 제가 해도 괜찮은 사회, 양반 상놈이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런 사회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지공사를 통해서 강증사회가 그걸 만들어놨다. 후천 성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수련만 하면 된다. 그게 천지공사거든요. 그러면 천지공사를 할 정도의 권능을 가졌으면 누굴까? 강증사는? 강증사는 스스로 옥황상제라고 했어요. 자, 한국 독립운동회의 보충교는 대한독립의금부라고 있어요. 1912년 임병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임병찬은 대표적인 성리학을 추종하는 의병입니다. 이정철 사람자고요. 전학년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분은 중인이었습니다. 중인. 법벽주의를 기반한다. 이 조선왕조 이씨왕조를 다시 세우겠다. 우리 귀한 임금님을 다시 모시겠다. 라는 게 법벽주의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공화주의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 임금 필요 없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돼. 이게 공화주의거든요. 의열단은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고, 조선민주혁명당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충교는 꾸천계급주의 또는 선도에 기반을 한 종교단체이자 정치 운동체였다는 겁니다. 보충교는 민주군대이고 당시 민중은 농민이다. 그런데 농민은 미개몽은 악은 보충교다. 이런 식으로 당시 지식인들은 보충교를 비판했거든요. 그러나 보충교는 민중운동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족운동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촉탁 촌산지수이라는 사람은 조선을 유사중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사중계는 오히려 민중생활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고
민중의 종교의식에 의해서 성장하며 민중의 생활사상에 이끌려 활동합니다. 유사종교가 민중을 희롱한 게 아니며 유사종교 활동이 오히려 민중의 생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민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종교 또는 민중종교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중대 사상 사건 경과표라고 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1943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교 31건 가운데 한국교 우리 정읍에서 있었죠. 정읍 영원 은세룡이라는 분이 무국대도 태인에 있었죠. 무국대도 후신이 오늘날 대순진교입니다. 삼선교 지금은 사라졌지만 천자교 사라졌지만 선교 6건이 보청교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31건 가운데 중대 사상사건인데요. 사상사건은 31건 가운데 6건이 보청교와 관련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시인동맹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인동맹 사건도 퇴인에 있었습니다. 시인동맹 사건 잠깐 언급하면은 퇴인에 퇴인에 있는 그 미륵불교 세력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모임을 갖습니다. 30년대 말부터. 그래서 뭘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일본의 일자에 락자를 써서 붙여요. 조선의 조자에는 상자, 흥자를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명치천왕을 불러냅니다. 명치천왕은 죽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떻게 불러내느냐? 정인표라고 하는 분이 교주인데 영을 불러내요. 영.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제자가 이제 명치천왕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정인표는 명치천왕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듯이 신내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치천왕한테 네이놈 어찌하여 함부로 이 조선에서 너희들 활기를 치면서 또 조선을 못 살게 구느냐. 그러니까 명치천왕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썩 물러가 폰줄을 내요. 그 43년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한 그런 무지막지한입니다. 다 통제 경계하고 사사건건 다 감시하고. 그런데 일제 경찰 연탄군이 몰래 들어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채 변형의 큰 죄이죠. 일본 애들에게. 왜냐하면 일본 천황을 그렇게 농락하고 꾸짖었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3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어요. 이게 다 보청교, 보청교는 36년에 해체됐지만 그 보청교 자녀 세력들이 그래서 한번 바로 그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31건 가운데 유사종교 삼상교 사건, 유사종교 천자교 사건, 유사종교 선교 사건 다 정읍과 관련이 있어요. 전주죠. 다 정읍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안은 천자교 사건. 여기는 이제 부안이네. 부안. 그다음 두 번째로 황국조 사건. 이거 이제 은세룡. 영원이니까 정읍이죠. 바로 일제는 한국적으로 국채를 변화할 목적으로 한 절사처다. 국채란 뭐예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본 제국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봤던 거죠. 한국적으로. 무국대도 김혁입니다. 이 김혁이라는 사람은 보충교인이거든요. 이 무국대도는 대순진례의 원조예요. 원조.
대두이고요. 태인의 무국대도 본부가 있었죠. 김혁은 보충교인이고 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용인 사람인데요. 이 김혁에게 통해서 독립자금을 많이 보냈어요. 자, 보면 김혁은 그때 태을교라는 즉 강경사이죠. 강경을 스승으로 한 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충교이잖아요. 그 도를 통하여 천하만사가 장중에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음에 야심이 많은 조는 조철제입니다. 조철제. 조는 그 도를 받아 태울 줄을 읽어. 그러니까 김영을 통해서 조철제가 만주에서 보충교를 받아들였고 강경사는 예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매일신보에 나와요. 태인의 신인동맹 사건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명치찬양을 하게 돼. 이 만사 무속한 놈아 무슨 면목으로 우리 조선은 우리를 원하느냐 꾸짖으면서 나중에 이제 막걸리를 한 사발 따라주면서 보내죠. 이런 퍼포먼스가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이처럼 비밀주의자이고 신비주의자이고 전근대적이지만 민중의 오랜 전통과 인습을 이용해 일제의 구축을 도모하여 쫓아내고자 하는 것을 도모하였고 차별없고 전쟁 없는 이상향을 만들려고 했다. 보충교와 보충교의 신종교들은 이러한 활동을 후천상승 신정부 건설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보충교는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11전이고 현재 조계다 대응전 정도입니다. 황하를 이었다고 다시 다 내리라고 해서 내렸던 장면이에요. 황하는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기와이죠. (11전) 이게 이제 남양에는 북창이죠. 선천에는 남양인데 후천에는 북창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창집이 유행하는 거죠. 시집들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걸 예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남성이 우위 있는 시대가 아니라 여성이 우위가 있는 시대다. 앞으로 상놈들이 양반들도 훨씬 잘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상놈들이 실제 잘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다 연예인들 옛날에 다 상놈들 아닙니까? 여성들, 오히려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 위에 있어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면 대흥리에 있던 보충교 건물인데요. 이런 건물들이 한 50여 동이 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고구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전주 역사 건물도 보충교 건물로 그렸다고 합니다. 전주 역사 건물이 옛날에 한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 건물이 지금 고구에 있는 게 어떤 건물인지 한번 혹시 가보셨습니까? 고구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대우 예. 이게 이제 동종각입니다. 종각이에요. 종각. 이게 이제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었죠. 보암문 건물이었는데 이제 단층으로 했죠. 이 기둥이 다 내장사 대웅전 기둥이었어요. 근데 불에 타버렸죠. 자, 보충교를 바라보는 시각.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보충교를 미모의 상징이라고 했죠. 이렇게 머리를 따고 그러니까 미모이다, 부다,
부정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런 인식은 조선 총독부 인식과 똑같습니다. 총독부도 그랬거든요. 새로운 사조를 따르지 못한 무지몽리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 계백이 누구냐? 천도교, 보충교와 쌍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후신이 천도교와 보충교로 나눠져요. 근데 천도교에서 나온 계백이 이렇게 또 보충교를 비난을 했어요. 당시 민주의 신성은 계몽보다는 구세주 원망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쏠려 있었고, 새로운 국가 건설은 후천성경 국가 건설이고, 이는 천자등록운동으로 왜곡되었다. 보충교운동은 민족운동이고, 근대적 민족의식은 미학에도 민족적 자각을 했던 종교운동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무지명료를 표현되는 미몽과 야망이라는 자기 모습이 뭐예요? 보충교잖아요. 자기 모습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보충교는 우리 것을 지키려고 했죠. 머리도 기르고 우리 옷도 지키고. 그런데 당시 지식인들은 어땠습니까? 민족운동을 한다 하면서 민족을 버렸어요. 민족의 모습을 버렸죠.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쇠함으로 지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타부시하고.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민족운동, 민족이 뭐예요?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키려는 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지키려는 날,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가들은 오히려 민족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화면 한 세 번째 전에 그 선생님 말씀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 그 바로 지나가기 위해서 공개됐는데요. 그래서 당시 민주의 심성은 복벽적 사고가 장목되어 있었어요. 당시 복벽적 사고는 조선 왕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세주 원망이죠. 조선 왕조는 실증이 난다. 이미 동학 농민혁명에서 이미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공화주의나 그런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구세주 원망에 의한 새로운 왕조였다는 거.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근데 일제강점기 보충교를 보는 관점입니다. 일제는 독립운동 단체로 인식했어요. 탄압을 했죠, 당연히. 민중은 신정부 건설운동으로 인식했고 적극 참여합니다. 지식인은 무지몽리한 미신사기로 인식을 합니다. 일부 지식인은 보충교 운동에 참여하죠. 현재 학계의 보충교를 보는 관점은 한국 민족운동을 보는 학계의 고정된 틀은 다분히 이분법적이에요. 친일과 항일. 그래서 제3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충교에 대한 학계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충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에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은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보충교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서 분류해 놓은 것은 보충교, 독립운동, 다른 어떤 종교단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조선일보 항일 기사생님도 아까 보셨죠? 147건.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검색해봐도 여타 종교 판결문보다 보충교 판결문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가까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은 어떤 것이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정읍은 한국 민족종교운동 성지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족종교운동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없습니다. 동학농민전쟁과 강경살이, 보천교, 황급교, 미륵불교, 무국대도, 보화교, 선교, 선산교 등은 일제강점기 정읍을 중심으로 민족종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읍은 한국 민족종교운동의 성지였고, 따라서 한국 민족종교박물관이 있어야 정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보천교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연구하셔가지고 좀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인을 들어보면 그 정읍에 그 보천교보다 그 기독교 역사가 더 일찍 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좀 포함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나 천주교의 역사는 찾아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정읍의 천주교 공소는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신성공소라든지 또는 등천공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신교가 활발히 선교활동을 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접주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글은 썼는데 이쪽에 그 교회 설립 운동을 해요. 이분 누구더라? 표정진 장면 맞으셨어요? 예? 표정진 장면. 네, 맞습니다. 예. 그 장로님이 그런 선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이쪽에 군산 쪽에 이제 개신교가 많이 거점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신교가 선교 활동을 했던 때에는 3.1운동 전후이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우리나라 전역을 다 뒤덮었던 것은 미군정기입니다. 미군정기,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 그랬습니다. 그러지 일제강점기에 이제 통계는 가장 많았던 정확한 통계로 보면 가장 많았던 종류는 천도교입니다. 동학에 거의 한 40만 가까이 되거든요. 보천교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불교, 개신교 이런 순위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일제강점기에 그다지 큰 종교 세력으로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한국 중교 박물관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참 저게 지금 무슨 의의가 있죠? 저희 박물관 하는 게 지금 사실 그게 사라진 종교단이 사실요. 근데 이것을 부각시켜서 어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사실 지금 기독교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추세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왜 굳이 강조하십니까? 네, 저는 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보천교가 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어떤 단체든 어떤 종교든 가장 많은 숫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그분들을 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다 경상도 경기도 다 곳곳에 있지만은 그 중심,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은 처음에 미화면 보충이 동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충기도 없어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했던 고총교 민족운동을 정읍에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한번
상징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형이 지금 현재 보충교 그 잔여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저 내용을 예. 집대성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다. 이걸 딱 종기 박물관 한다는 것은 뭐 우리 시립박물관 또 하나의 건물을 짓고 있다는 큰 생각을 의식이 좀. 아, 저는 토론장이 아니니까. 예, 질문하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토론에 저러는 거다. 저는 토론장도 아닌데 이거 좀. 신정동에 있는 뭐 얘기는 없고. 정사 가요박물관 있잖아요. 가요박물관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한쪽에다가 고구에 있는 보충교 거택을 뜯어다가 옮겨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전시관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이주하면 됩니다. 큰 돈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보충교 건축물 아닙니까? 예. 그 책에 자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예. 여기에서 전봉동 송나중 기계나면 낭만적인 혁명가가 배출됐다고 네. 근데 이렇게 표현된 걸 제가 한 번도 못 아, 봤어요. 원래 혁명가들은 낭만적이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낭만적이지 않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프랑스 대혁명이랄지 다 이런 세계적인 혁명들은 낭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은 이상이거든요. 이상을 갖지 않고서는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독창적인 쓴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 혁명 서양 프랑스 혁명사에 다 나와 있어요. 낭만이라는 거. 네. 네. 이쪽의 좌도 쪽이 그 성리학보다는 이제 민중의 어떤 서민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제 민족 종교하면 민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민족 네. 종교가 여기서 이제 많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네. 하는데 뭐 고창도 있고 부암도 있고 한데 굳이 정읍에서만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3대 민족 종교 성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룡산, 하나는 노악산, 하나는 여기 신정동의 삼신산 또는 이방산 이쪽인데 통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쪽 고구 눌제가 굉장히 기름진 옥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구 군수 자리가 1급제였습니다. 그 부패한 이 왕조 시대에 고구 군수 자리 하려고 서로만 눈독을 들이고 뇌물을 썼던 거예요. 이게 조명갑이 쫓겨나서도 또 들으려고 했었어요. 네,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 고향 진산리에 영모제가 있습니다. 영모제 주인이 이제 원래 주인은 제 축산한 씨 사나이거든요. 근데 김평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평창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YG나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에요. 그 기생들 이렇게 훈련시켜서 경북에서 공연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너 평창 군수해. 평창 군수는요 사실은 누가 안 가려고 그래.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산중에서 뭘 뜯어먹어요? 가는데 밟고 오는데 밟고 했다고 하잖아요. 가서 해임되고 다시 오고 한 달 만에 왔다고 이야기 됩니다. 그 김평창이 양반 아닙니다. 사족 아니에요. 여기 눌제는요. 이 눌제는 아주 기름진 옥탑이었어요. 그렇죠? 또 산도 있고 시지도 있고 또 이렇게 나무를 떼서 이렇게 온돌도 주죠. 이런 곳이 없었어요. 김제는 그냥 벌판이잖아요. 여기는 산과 들이 조화롭게 있던 곳이고 1급지예요. 1급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누렸어요. 누리면서 신분 상승을 꾀했던 겁니다. 근데 신분 상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제 불만 세력이 되어갔던 거죠.
그런데도 오는 강남들이 이런 종교사상을 창출해내고 이런 종교사상에 치우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트윈인데요. 예. 그 미륵불교 공부가 거기에 서계고 예. 그다음에 무국대도 터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어떤 거기도 역시 풍수적인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그분들은 당시에 다 풍수를 중요시 여겼죠. 왜냐하면 자도 중에 하나가 풍수 들어가거든요. 이게 경상도 사족들은 자도라고 하는 게 풍수, 또 판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자도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풍수를 봤어요. 심지어 그 조철제라는 사람이 그 어디에 가서 이제 큰 본부를 하나 보충기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파면 치마바위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새 세상을 주도하는 본부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파보니까 치마바위가 나왔어요. 치마바위. 지금도 가보면요. 치마처럼 쫙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미륵불교 터 보면은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 거예요. 거의 한 150m? 바위가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정인표의 신인동맹이라고 하고 신과 인간 동맹을 맺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다. 그런 취지에서 비밀결사를 꾸려나갔던 분인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미륵불교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그전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게 일종의 큰 무당이었죠. 무당. 그러니까 명치심을 불러들여가지고 퍼포먼스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미륵불교에서 기술학교라고 그때 고등학교 예. 그 학교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국대도가 1940년대 포충기가 똑같이 탄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압을 받다가 이 공무터를 옮깁니다. 공무를 옮겨요. 제주도, 부산으로, 부산 감정동 옮기고 이제 그 빈터 이제 거기 무국대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과 정인포 세력들이 그 터를 사가지고 기술학교를 운영을 해요. 고등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그 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렇게 적은 숫자이니까 질문해도 얼마든지. 부천교 저는 처음에 종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편견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예. 이제 여기 한번 가면서 부천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 정읍에서도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 하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종교 박물관 정도는 해야 그 기록들이 보존이 되고 후대들이 또 알려질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너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 작은 거 하나라도 만들어서 마을 공동 마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 큰 것들은 그렇게 그만두었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보천교를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또 반대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셈법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물관이 다 똑같아요. 가면은 석굴이 있고 도자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특한 박물관 하나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읍에 아니면 볼 수 없는 박물관. 그게 저는 정읍 동학부터해서 정읍을 상징하고 정읍을 알리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는 아니어도 아까 말했듯이 그 신정동에 또 보천교 자녀들에겐 보화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앞마당에 가면요, 큰 너럭바위가 있어요. 집채만한 바위가 마당에.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는 정읍에 거기 배 밑바닥인데 그 돌을 치우면은 배 밑바닥에 물이 솟구치가 정읍이 침몰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치우면 안 된다.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게 보화교예요. 보충교 후신이죠. 그래서 그 보화교 바로 앞에다가 그 가요박물관인가 무언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보니까 엄청 커요. 엄청 커. 거기다가 고부에 있는 조 누구 그 가옥 그것만 하나 딱 옮겨놓으면 돼요. 옮겨놓으면 됩니다. 포화교도 있겠다. 거기가 원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거기 가면 백학농은 있어요. 원조도 원래는 보충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최영단 여사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만지기만 만든다고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고향이 함양이에요. 근데 보충교 때문에 왔어요. 그분들도. 그 다음에 또 여본주라고 인정산방이라고 그러고 여본주 여원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최영단 여사 여원월의 길을 이어받았다고 그래요. 그분도 보충교 때문에 왔어요. 다 보충교 때문에 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보충교가 해산되니까 그 근방에서 다 자리 잡고 종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신정동입니다. 이 반면은 물론 이제 거기다 세우면 되겠지만은 요즘에는 이 박물관이 운영이 안 되니까 박물관 안에다 여러 개 박물관을 이렇게 갖추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안서를 쓴 겁니다. 더 이상 또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모시고 답사를 민족종교 답사를 한번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나오셨으니까 진짜 꼭 나오신 분들 모시고 여기 우리 송 사장 고기만 끄덕끄덕 막 하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하시오. 고기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질문 한번 하시라고. 질문을 해야 답을 얻지. 질문을 안 하셔도 우리 송 사장님은 일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저 소성 사십니까? 네. 아 소성에 저희 어머님 고향이고 저희 삼촌들이 예삼촌들이 다 삽자들림이거든요. 대석, 문석. 근데 투어 네. 해주세요. 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해서 제가 또 기획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승용차 몇 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퇴임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서 직접 보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비양댐 바로 앞에 성당 하나 있잖아요. 공소, 페인트도 아 예. 거기도 보충교육을 뜯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94살 드신 분이 아 그래요. 그 처음 들었어요. 제가 다른 데 막 아까 뭐 조제일가오나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나는데 예. 거기 조그마한 데도 보충교육을 했다고 했다고. 예. 혹시 참고 오시라고 예, 보실 수 저 있을까요? 처음 들었네요. 예. 근데 언제 한번 가보세요. 예, 예.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저 처음 들었네요. 아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아흔 그때 일곱인가 됐을 때그 면직원을 거기서 했어요. 예. 그 피양동 감내에서 예. 그분이 증언한 거라 거짓말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성당이. 네, 그 바로 앞에 거기 있고. 아이고 이게 이게 잘 하지도 못했는데 이게 끝까지.